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바다를 이해하는 방법, 해양 리터러시와 해양 교육입니다. 아마 사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교육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교육은 우리 인간 사회의 시작이자 마지막일 텐데요. 인류가 바다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소통을 해왔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바다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이 부분 보셨을 텐데요. 한동안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가 게시한 사과문에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적자 일부 네티즌들이 심심한 사과가 무엇이냐, 지루한 사과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일이 금요일이 아니냐, 아니면 고지식하다가 높은 지식이다, 사나흘의 사일이 정말 사흘이 사일이 아니냐라는 유사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MZ세대의 문해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다 지난 8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 초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기초 문해력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리터러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문해력, 독해력, 이해력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70년대에서 80년도 사이에 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용하는 맥락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에 국제 리터러시 협회는요, 리터러시를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그런 기능적 능력을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라는 의미로 확대를 합니다. 최근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물론 해양에도 리터러시가 존재합니다.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위원회는 해양 리터러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바다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해양 지식을 또 활용을 함으로써 해양과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 능력으로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양 리터러시 캠페인은 2002년에 미국에서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캠페인이 유럽이나 북미까지도 확장을 되었고요. 지금은 SDG 14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 목표로서 또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리터러시 캠페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해양 리터러시에서도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학생과 어린이의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과학자,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예술가, 언론인의 참여 확대를 점차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양교육 동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분야에서 일찍부터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세 국가입니다.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양의 중요성에 비해 정규 교육 과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오션 리터러시라는 캠페인을 실시를 했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해양 과학이라든지 환경, 생물 등 그 부분을 많이 투입을 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습득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해양 환경이라든지 생물 보존, 또한 해양 재난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높은 사회적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법이 제정되는데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해양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차 해양기본계획에서는요, 2025년까지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양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해양 교육의 공교육화를 의무화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죠. 대만은 앞에 말씀드린 이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게 해양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를 했으나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해양교육의 공교육 또 의무화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청년들이 해양교육 산업 쪽에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산업 분야의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해양 교육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소년 학교 해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 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 국민의 해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 해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사업들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도 구성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독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앞에 계시는 김영주 장관님도 저희가 국회 토론회 할 때 오셔서 인사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고 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에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재미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부가 해양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해수부 설립 이후 한 2005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숫자로만 생각을 해도 한 17년 정도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요자인 국민들이 이 사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이 해양교육을 정말 받았던 집단이 받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어떠한 인식이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해양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집단은 실제 받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서 해양 지식 수준이 높았고 해양의 가치와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나 태도, 또 행동을 바꾸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변수를 좀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연안 지역에 사는 분, 또 내륙 지역에 사는 분으로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연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해양 지식이나 인식, 또 환경 감수성 등이 통계적으로 실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런 결과는 해양과 우리가 일상생활이 좀 더 밀접해질수록 해양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해양 교육의 지리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해양 지식 수준이라든지 인식, 해양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항목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정말 통계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또 해양교육의 참여와 경험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있는 30대 이상부터 50대까지가 해양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흔히 Z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해양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한 17년 전부터 정부가 해양교육 사업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지금 Z세대 90년대생들이 그 당시에 해양교육 사업들의 주요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타겟팅 으로 여겼던 그 친구들이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해양 인식이나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설문을 했습니다. 정부가 해양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들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모금을 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은 정부의 해양의 가치 확산을 위한 이 노력에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문화, 교육이라든지 예술과 같은 비시장제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라는 연구 방법론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은 정부의 해양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균 연간 가구당 약 10,000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를 인구 전체의 총 화폐 가치로 또 확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이 인식하는 해양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평균 4,258억 원 정도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5년간 추진하는 데 추정된 예산이 2,860억 원인데요. 그것에 비하면 약 1.5배의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금액만 보시면은 와, 우리 진짜 정부가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고 그 효과가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의 교육, 경제 교육, 환경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의 경제적 가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동일 대상, 동일 조건에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이 인식하는 해양 교육은요.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보통 국민이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높은 지불 의사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정책 추진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해양 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는 좀 더 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현상 파악이 끝났다면은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등장한 지 한 2년이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저마다의 환경 차이가 교육의 기회와 질 차이로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교과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해요. 실제 선생님이 음악 수업 시간에 이제 숙제를 내주죠. 노래 부르기로 내주면은 아이들이 집에 방음이 안 돼서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줄넘기 숙제를 내주면은 저는 빌라에 살고 있어서 줄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거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살아온 친구들이었고 그거에 익숙한 아이들이 갑자기 덩그러니 그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한 딱히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따라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향유하는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잠시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이는 운이 좋게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양박물관이 위치한 곳을 우리가 해양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해양 클러스터 안에 해양경찰청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은요. 해양 클러스터 안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의 자녀들만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매일을 바다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어제 우리 아빠가 아픈 바다 거북이를 치료를 해서 바닷가로 보내는 일을 하고 왔대요. 그럼 그날의 수업 주제는 바다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뭐 10분, 20분 정도 바다 거북과 관련된 책도 보고 종이 접기 하고 인형 그리기를 하다가 그림 그리기를 하다가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우리 해양박물관에 바다 거북이 직접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줄을 서서 해양박물관에 가다가 뭐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저기 있는 바다 거북이에 대해서 보고 수족관에 옹기종기 모여서 실제 바다 거북이를 보죠. 물론 지금은 해양박물관에 바다 거북이가 집인 바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매년 봄이 되면 항상 하는 일이 텃밭을 가꾸는 일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아이들은 마트에서요 빨갛게 익은 상태의 방울토마토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초록색일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운지 모르게 배우는 학습, 이것들이 아이들의 평생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양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나에게 말로 하면 잊을 것이고 가르쳐주면 기억할 것이며 참여하게 하면 배울 것이다. 환경교사 한 분도 환경에 대해서 받은 친구들,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해양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단순히 해양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 즉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교육이 새로운 해양 교육의 목적이자 지향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소통하기 첫 번째, 변화의 새로운 기준은 아이들로부터입니다. 이 작품은 16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인 피터르 브리엘의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총 91개의 종류의 놀이와 약 250여 명의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460년 전에 네덜란드 아이들의 놀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거와 별반 다르지는 않죠. 물론 노는 장소라든지 복장, 세부적인 놀잇감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요. 아이들 간의 몸짓이나 표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숲유치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어느 유치원이든 숲활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숲활동이 도입되었을 때요, 선생님들이 치마와 구두를 입고 숲에 들어갈 정도로 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교사 연수를 실시를 하면서 숲 체험을 활동을 넓혀갔고요. 그래서 지금의 숲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좀 여겨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는 완전 별개로 여기면서 유아들의 놀 권리를 존중하며 놀이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와 경험을 통해 해양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해하는 움직임,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숲 유치원은 친숙한데 해변 유치원은 아마 좀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이곳은 독일 킬 지역에 있는 숲과 해변 유치원입니다. 하루 일과는 숲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활동하는 영역이 숲에서 해변까지 좀 더 확장되었다는 건데요. 여름에는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쌓는 놀이도 하고요. 겨울에는 눈이나 얼음을 쌓으면서 노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의 인식 확대, 교육 확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육 과정 속에 투입하는 거예요. 처음에 환경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인식 아래 환경교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환경교사를 양성을 하고 결국에는 환경을 시험 과목으로 만드는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물론 이 방법이 절대 틀렸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죠. 다만 무조건 정규 과목을 만들기 전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삶에 스며드는 교육이 가능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바다와 소통하기 두 번째, 나와 바다를 가깝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프롤로그에서 제가 MZ세대의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성세대입니다. 과거의 눈으로 내린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내 취향에 맞거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일부 취하는 정도예요. 예전과 같이 어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내가 이 책을 덮으면서 이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지난번 KMI에서 작년에 2030 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인식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겠지만 MZ세대의 해양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일까죠? 너네들이 대체 해양에 관심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해양 분야는 자주 접하지 않아 잘 모르거나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야라는 이유로 관심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수용한 정보의 양, 또 정보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 어린이, 미래 세대를 잇는 해양 교육을 놀이와 경험에서 찾았다면 MZ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은요. 작게 더 작게,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일상, 일터, 또 퇴근 후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내 동네에서 언제든지 바다의 가치와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쳐놓으면 늘상 펼쳐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마실 나가듯이 바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캠페인 아시는 분 있나요? 시내기라는 캠페인인데요. 이게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과자 상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봉투를 나눠드려요. 그럼 그분이 그 안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오면은 그 무게만큼 바다 생물 모양 과자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바다 생물 모양 과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고래밥도 있죠, 자갈치 있죠, 뭐 오징어칩 이런 과자로 무게만큼 나눠주는 건데 MZ 세대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주간에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때 수거한 바다 쓰레기 양이 약 0.7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곰표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곰표 하면은 밀가루 만드는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즘에 엄청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선풍적인 굿즈 제작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곰표 마크가 들어간 포대자루를 나눠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산을 등산을 하면서 그 안에다 쓰레기를 넣어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미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품절된 곰표 굿즈를 이렇게 모아놓은 칸이 있어요. 그럼 그 쓰레기와 그 내가 원하는 굿즈를 교환하는 이런 이벤트도 개최를 했죠. 이것도 뭐 오픈 1시간 만에 거의 준비한 굿즈가 다 품절됐고요. 그때 그 등산로에 보이던 쓰레기가 모두 사라지는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좀 더 가까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이라고 하나의 덩어리로만 바라봤던 공동체를 각각의 개별성, 특징, 다양성을 고려해서 이 집단을 좀 더 작게 나눠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네, 바다와 소통하기 세 번째, 새로운 교감의 방식을 찾아서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도 생각이 너무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분명 보통은 놀이터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2021년에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 놀이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냥 운동기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어른들의 이제 지능이나 인식 같은 거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놀이 시설입니다. 단순한 놀이 그 운동 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를 돌봄이나 휴식 또 이들의 놀이, 운동, 문화를 아우르는 어르신들의 전체적인 힐링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르신 놀이터는 이미 전국으로 좀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놀이터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교육도 아이들의 교육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어른들의, 노인들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의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요. 그 옆에 바다 생물을 활용한 아이들 놀이터를 이렇게 함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노인과 아이들의 공존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소통하는 새로운 즐거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리터러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해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이란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양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로운 시대, 새롭게 바다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언제나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문제가 있고요.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의 대립은 각 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바로 가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해양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놀이, 경험, 일상입니다.
국가를 이루고 이 국가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그 가치를 해양에서 찾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천 교수님의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